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서 좋겠는데요. 그 이현우 선생님의 그 우리 학맥과학풍에서 이렇게 던진 문제 제기가를 한번 요약해 보면, 우리 학문의 어떤 전통이 어떤 다 단절된 상태,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결과로 보면 되게 이제 현실성을 상실한 뭐 서양 학문, 그 다음에 현재성을 상실한 뭐 동양 학문, 뭐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 우리 학문의 전통에서 여전히 뭐 계승해야 되거나 이렇게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전통 학문에서요. 사실 만약에 제가 다시 이런 생각을 다 알고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저는 다산을 할 겁니다. 결국 다산을 하지 않은 거는 우리 동양 학문의 아주 치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산의 가장 위대한 책이 뭐냐 하면 우리 목민심서라 그래요. 정말 그 다산이 들으면 뒤로 기절할 거죠. 이 후손들이 뭐 이런 후손들이 있나. 다산을 전체적으로 저도 다 살핀 건 아니지만 사상과 관련된 책들은 어지간히 읽어봤는데, 다산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주역을 풀이한 주역 사전, 이때는 사전이 아니고 사전입니다. 4개 에디션. 4개의 에디션을 그것도 스스로 계속 바꿔가면서 4번에 걸쳐가지고 에디션을 내는데, 그 내용이 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 다산이 갖고 있었던 그 학문을 대하는 태도는 그 논어고금주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늘 얘기하는 그 전체성과 그 뿌리까지 다가가는 철저화, 이 2개를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 율곡이나 퇴계는 거기 비하면 우리 책도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거의 당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상이지, 실질적으로 학문이 얼마나 깊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 세력이 조선 중기 이후에 한 300년 남아있는 바람에 서인은 남인은 이황,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이제 현재성도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든 이황이든 신하잖아요, 신하. 그럼 신하로서 도리를 얼마나 잘했는가라는 게 그 사람들의 현실적으로 재는 1차적인 척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오늘날 학문하듯이 개인의 자유에 입각해서 학문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잣대로 두 사람을 보면,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고 이황은 너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고, 율곡은 너무 오바를 해요. 그거는 지금의 척도는 아니고 그 당시에 신하가 마땅히 어떻게 됐느냐 하는 척도로 보면, 율곡 석담일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 선조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듣고 있은 거지, 태종 앞에서 그랬으면 예전에 쫓겨났어요. 선조가 임금같이 못해가지고 티미하게 그거를 이제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누가 뭐 이황이 뭐 최고다, 이황 책이 무슨 책이 있는데, 여러분 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 성학십도라는 거는 그냥 그림책 같은 거거든요. 어린애들 그림책 같은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추켜 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거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특히 이제 한국 사상하는 분들은 다산을 일단 빨리 전모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전모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그냥 암중모색하면서 학문적 성과도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예지만,
다른 파트에 들어가 보더라도 사실 이 문제가 다 비슷해요, 사실. 예. 저기 임 선생님, 임명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학부명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 아시아 문명, 언어 문명 학부. 아시아 언어 문명. 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라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 어떤 현재성을 상실한 어떤 학문의 영역에서도 아마 선생님이 한번 경험하고 또 말씀 들은 것들을 선생님 시각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동아시아 전통 사상과는 좀 지역적으로 좀 다르고 제 전공은 이제 서아시아인데 이제 아무래도 서아시아 지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에는 관련된 연구나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서 혹은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 연구된 거를 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 이슬람 지역 혹은 중동 뭐 서아시아 지역이 서구 사회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르고 어떠한 개념들을 발전시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 세세하게 짚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정치, 뭐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을 했고 그러한 개념들이 이후에 이 지역의 담론 체계나 혹은 정치 사상의 어떤 그런 지형이나 사회 담론 문화 어떤 영역에서 계속해서 공명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데 한국에서 사실은 특히 대중적인 차원에서 뭐랄까 논의되는 어떤 전통 사상 혹은 동양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런 배경 설명들이 좀 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나 기나 뭐 충이나 효나 이런 한자가 대충 어떤 뜻인지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알지만은 막상 정말 한국 사회의 그런 뭐랄까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한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했으면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중국 혹은 한국 혹은 일본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됐고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제 좀 풍부한 어떤 설명과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의 어떤 그런 우리 학맥학풍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이지만은 결국에는 서양 근대 학문이라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보편적인 학문 세계의 문법이자 규칙이지만은 한국 혹은 동아시아라는 특수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식이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서구보다 더 앞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랄까요 아예 그냥 토양 자체가 안 맞아가지고 성립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배경들을 알려면은 한국 사회, 동아시아 사회는 어떤 사회였나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그런 철학적 개념들, 사상적 이제 그런 개념들 혹은 특정 사상가의 어떤 학문 세계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대중적 차원에서 좀 더 이제 널리 알리는 연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더 많아졌으면 싶다는. 그건 아주 딱 제가 지금 그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사실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보면 이제 논어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뭐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이제 이런 정도에서 그 답다라는 걸 저는 덕으로 보는데 그 덕을 갖추는 문제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공자를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의 관심은 부모 자식 간에 효도하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군신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뭐냐를 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부부자자는 사예요. 사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공자의 관심은 바로 군군 신신에 있는 거예요. 공을 세우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이 주작이 들어오면서 주작의 아주 본질적 문제가 뭐냐면 공을 해체하고 전부 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작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날 소학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이 부분이 사실 앞으로 저도 이제 좀 더 그 공부를 일본 쪽하고 비교를 해서 그 작업을 할 생각인데 우리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 정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공의 영역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시를 안 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뭐 강화군이 어떻고 뭐 광해군은 뭐 잘할라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사실 그 근거도 희박한 소리고
결국은 지난 조선 300년을 지나면서 이 내쫓을 때 명분도 불효잖아요, 불효. 응? 그 신하가 임금이 불효한다 해가지고 신하가 내쫓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면서 군신 관계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 우리는. 그 군신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는 바로 우리한테 공의 영역으로 가는 길 자체가 전통 사회에서이긴 하지만 사라져 버린 거죠. 응?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로 300년 살고 식민지 한 40년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공적인 마인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과연 있었나 이거죠. 없었죠. 다만 잠깐 착각을 한 거는 군사정부 시대에 군사정부라고 하는 이제 명백한 잘못된 것 때문에 저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마 바른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 공적인 영역에 나와가지고 자기 개인 가족들하고 이거를 그냥 아무 상관없이 분리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그거를 보면서 사실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했다고요. 예, 이 공과 사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라는 걸 한 적이 없고 뭐 기껏해야 이제 철학 쪽에서 있었던 게 옛날에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 정도 바람이 분 거 말고는 그 후에 뭐 저 요새 샌델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욕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샌델 책은 그거 읽어보면 저도 뭐 소개하는데 일조를 했지만은 그건 그냥 대학교 1학년 그거 뭐 아예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양이고 사실 이제 서양의 정의하고 우리의 정의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거는 페어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절충하는 지점을 잘 찾는 것. 이게 이제 서로 그 공존하는 이제 이런 거라면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은 그 정의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의를 쓰죠. 의. 그래서 의로움 뭐 이런데 제가 이제 이걸 쭉 공부해 보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이 용례를 보면 공자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의를 다 이제 가능하나 마땅함으로 옮깁니다. 마땅함. 왜냐하면 마땅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왜 못하냐?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사실은 우리 각자 한 인간들한테 이 의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리는 게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인으로 살면 문제가 안 돼요. 나 그냥 사적으로 내 추구하고 사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고 공직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는 그렇게 좁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지점에서 지금 이제 바로 이 대선에 아주 이슈가 결국 발생한 건데 이게 과연 이번에 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결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교육하고 제대로 트레이닝하고 또 계속 훈련되지 않으면 이 공적인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게 정당인데 우리는 정당이 결국은 이런 트레이닝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정말 그냥 패거리 집단이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 다 그 정당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한계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한계에 와 있어요. 뭐 두 사람이 어떤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학문적 주제죠. 엄청난 주제 아닙니까? 근데 철학과 교수들이 하냐고? 안 한다고요. 철학 관심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깊이 있게 사유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책이나 보고 그냥 막 애들 가르치고 나 철학 교수다 하고 뭐, 돌아다니는 게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현재 문제를 자기 전공 분야와 연결해서 사유를 하고 책을 내는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서구도. 그러나 서구의 1급 학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제일 큰 과제고, 아까 임명국 선생님 말한 거하고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여전히 그 지점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고전 텍스트도 우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오역투성이고 뭐 이러니까
이거 뭐 저 한문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뭐 접근도 안 되고 아주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더라고 동해안 쪽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현우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경우에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작서부터 뭐 혼자 설려고 했던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벽에 부딪힌 그런 상황에 좀 와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새로운 돌파는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학문과 현실이 어떻게 교류하고 사유되고 그 현실과 자기 학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아마 이제 좀 엄청나게 모색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이야기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책에서도 꼬집었던 현실성과 현재성을 상실한 학문들 뭐 이런 말로도 또 표현될 수 있는데 이제 한 뭐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여전히 우리 인문사회 분야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수입상과 유통업자라고 하나요?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식 수입상이라 그랬죠. 생산자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렇게 들여와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게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그런 경향이 들어오면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냥 흐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 어느 시점에서는 뭐 들레즈나 푸코가 한번 휙 흡수려 갔었고 그 다음에는 뭐 지젝이라는 사람이 또 그게 90년대 중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들레즈 푸코였었고 그 이후에는 뭐 들레즈 푸코도 있었지만 뭐 지젝이 또 한참 또 유행했었고 락강도 그랬었고 뭐 2020년대 19년도 요쯤에는 뭐라 그럴까 뭐 신유물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어떤 철학자 이름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좀 여전하죠. 저는 여전한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제가 근데 철학 사상 쪽에는 뭐 좀 큰 관심사는 아니라서 근데 저는 주로 역사학 책을 많이 읽는데 근데 역사학 책에서는 그래도 한국 뭐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쓰는 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참신한 책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학계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성과물들도 한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은 많이 진전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이 공론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일국적 차원의 공론장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의 어떤 그런 논의를 주고받는 글로벌 공론장이라는 게 있다고 할 때 글로벌 지식사회의 공론장이라 할 때 거기서 뭐랄까 활발히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한국 지식인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네, 진짜 그래요. 저는 그렇게도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해요. 각 분야별로 우리 저 임명국 씨처럼 그쪽 분야에서도 거기서 전문가가 돼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은 좀 요 안에서 그냥 어떻게 그 사조 하나 들고 와서 퍼뜨려 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일찍 2000년대 초에 이미 더 이상 그런 차원에서 서양에서 들어올 사조는 이제 우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불행이긴 했지만 제가 IMF를 이렇게 한 가운데서 이제 겪으면서 한 3년쯤 지나고서죠. 한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거 오히려 이게 축복이다, 축복. 에? 이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혁신을 못하니까 완전히 엄청난 고통이 따르긴 했지만 거기서 엄청난 또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아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거 경영 잘못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면서 소위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출판 담당할 때니까 그 현상을 저는 조금 더 깊게 본 게, 아, 이제 경제 경영서가 잘 팔리겠구나. 특히 경영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겠구나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사장으로 가는 길이 오너 말고도 열려야, 그래야 밑에 있는 부장,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장이 될 준비를 한다고요. 그 아마 선 대표 잘 돌이켜 보시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유일하게 성장한 시장이 출판은 경제 경영서인데, 그게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런 장이 열리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사장 후보군이 얼마나 되냐 이랬더니 부장급 계산해도 3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 3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열렬한,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엘리트 그룹에 가까운 그룹들이 이제 같은 주제로 계속 책을 읽어댄다? 야,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일이다. 라고 했고, 그 후에 실제로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 이제 그거 아닌 젊은이들도 그냥 많이 보잖아요. 뭐, 이게 또 우리 경제 트렌드가 바뀌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장을 공부한 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건 이제 출판 기자로서 이제 했던 거고, 야, 이제 좀 동양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거로. 아,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서 뭐 이렇게 배울 걸 어지간히 다 배웠잖아요. 또 민주화도 되고 뭐 한 20년도 지났고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차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이제 이 동양적인 거에서 우리가 정신적인 이 원천인데, 그거를 길러내는 법을 몰라가지고 다 썩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 뭐 했다고 주워 왔는데 가짜고 헛소리고 계속 이제 이게 반복돼. 김영옥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면 김영옥이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만 해놓은 거예요. 남을 책이 한 권 정도밖에 없어요. 동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 내가 아마 우리 이명국 씨한테 추천한다면 그 추천, 나머지 다 볼 필요 없는 책들, 책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학문 생활을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처참하기 그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양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실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벌써 한 20년이네, 진짜. 20년 하면서 이제 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아까 조금 이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여쭤보는데, 그 아까 이제 되게 역사 쪽에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연구나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식 생산자로서의 어떤 보시기에 어떤 분야의 어떤 인물이나 구체적인 책들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뭐 동양사학과의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뭐 김호동 교수님 같은 분은 워낙 전설적인 또 학계의 그런 인물이시고, 최근에 이제 그 같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이제 일본사 하신 박훈 교수님이 쓰신 책들을 좀 봤는데,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순히 서구화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기저에 있던 어떤 유학 수용, 사무라이 사회의 유학 수용과 공론장의 탄생이라는 어떤 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이제 읽었던 그런 책들이었죠. 네, 네. 아, 그러셨구나. 하여튼 뭐 정확하네요. 근데 그 김호동 선생님도 저도 한번 책 작곡도 해봤고, 박훈 선생님도 한번 책 작곡도 해봤는데, 그 박훈 선생님은 이제 대학원 때 이제 한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번 했던 것 같고, 김호동 선생님은 진짜 뭐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쪽 분야에서는 전설이 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수업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는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 이게 그 저가 아니라 그때 그 원나라 때 그 지정조격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었는데, 그 작업을 제가 같이 김호동 선생님하고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문명이라서 이쪽 한문뿐만이 아니라 저쪽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그럼 뭐 언어 문제는 이 학문하는데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조차도 인문대의 한문이 필수가 아니에요. 대학원 가려면 한문은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거기 다 있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뭔 공부를 하겠어? 뭔 공부를?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언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번역의 문제, 번역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번역으로 학문의 저력을 높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거 밑바탕에 번역이 아주 탄탄한 번역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럼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 학맥과 학풍에서도 지적하셨듯이 되게 무성의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밀쳐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비중 있게 다루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럼에도 현재로서 봤을 때는 많이 나아졌어. 엄청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특히 뭐 서구권 언어 번역은 이제 거의 뭐 왜냐면 이제 편집자들도 다 그런데 그걸 다 볼 줄 아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거의 이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번역이 그 학문의 어떤 주체성을 만들어내는데 그 왜 중요한지, 또는 토대로서의 번역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뭐 선생님들의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갖고 있는데 그 기본 텍스트가 번역이 일단 돼야 돼요. 아주 근원적인 그 문명의 기본.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학부 때 그 영어 발달사라고 하는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아주 재밌게 본 게 뭐냐면 결국 이제 같은 서구 안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된 게 마치 우리한테 한문인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라틴어가 이제 바로 그런 거잖아요. 문명이 다 라틴어로 이제 1000년 가까이 하던 게 이제 이렇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실제로 그 영국에서 성서가 번역되고 나서 셰익스피어가 나오거든요. 독일도 독일어로 성서가 번역되고 나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가능하고, 예? 선조 때 이제 나라에서 이 사서삼경을 번역을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한글이 경전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강이 한글로 가사라고 하는 새 장르를 개척합니다. 예?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그 근원적인 텍스트, 기본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가 근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사회학을 예를 들면 사회학을 새로 그 새학문인데 뭐 서구에서도 새학문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예? 실증 철학 그 번역도 안 돼 있다고. 응? 디리켄도 아마 제대로 번역 안 됐을 거예요. 뭐 막스 베버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회학을 뭐 어떻게 하냐고, 사회학을. 이 사람들이 하는 사회학이 뭐냐고요. 사회통계라고, 사회통계. 미국 가서 배운 얍삽한 사회통계 말고는 나머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같은 신문쟁이들만도 못한 수준에서 그냥 객적은 소리가 사회학이. 그럼 그런 학문을 해서 뭐 하냐고. 이제 조그만 한 건, 그 아까 선조 때 사서삼경이 언해본이 출간된 거를. 그렇죠.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훨씬 정확하죠. 정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양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작업도 이제 그런 건데 궁극적 목표는 원문을 보지 않고서도 그 분야의 싱킹이 가능한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 15년 이 논어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초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번역할 때 원문을 싣고 원문 밑에 이 토를 달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식으로 붙이고 띄고 해서 토를 다루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세대는 좀 그런 기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번역된 것들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학문이라는 게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제일 웃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유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 이상을 주자를 갖고 했는데 주자에 관한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좀 신기해요. 동양철학과 가가지고 2년 동안 도대체 뭘 배워서 논문을 쓰는 건지 한문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2년 만에 한문을 절대 못하니까.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거 주워 모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는 게 다 그릇된 개념에 입각해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한참 공부하고 나서야 예라고 하는 게 에티켓이나 예법이 아니고 사리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정확하게 사리로서 다 쓰고 있는데 그것조차 기본적인 것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뭐 학교에서 나는 진짜 뭘 가르치나 하는 생각이 근데 아니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계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 아니 이쪽 과는 낫다 그러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한글 텍스트보다는 외국어 텍스트를 더 많이 보게 되는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학부 공부할 때는 번역된 그런 외국, 미국 쪽 영미권 연구서들이나 일본 쪽 뭐 그런 책들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봤죠. 아무래도 전공의 특성상 한국에는 그냥 읽을 책 자체가 너무 없죠. 적기 때문에 한국 연구자분들이 이제 생산하는 거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데 좀 정립돼 있는 뭐 사학과 뭐 이런 데 엉터리 영향을 안 받고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역사인가 보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동양 철학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 한번 입력이 되면 이거 뭐 고치려면 못 고쳐 평생. 근데 아예 그냥 나가가지고 글로벌하게 뭐 외국 텍스트를 보면 그 사람들이 직접 쓰고 그 다 A급들이잖아요. 그 A급들의 글을 빨리 접함으로써 바로 뛰어넘는 거죠. 우회해서. 그래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알겠다. 제 생각에 이제 번역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회의 지적 생태계라는 게 약간 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원전이나 혹은 어떤 특정 탐구 대상에 대한 최신의 어떤 성과물을 내는 이제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역을 생산은 못하더라도 소화를 해서 이제 좀 더 쉽게 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내러티브를 잘 짜가지고 좀 더 대중 차원에서 이제 읽기 좋게 그렇죠. 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원전과 혹은 최신의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첨예한 대립구도가 지금 잡혀 있는 문제에 대한 소개라든가 그런 학술적 성과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풍성한 어떤 그 밑바탕을 갖고 있어야지 그 사회에서 대중적 지식 차원도 결국에는 이제 함께 올라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진짜 제가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한 게 2014년 한 8년 전부터인데 그때 이제 학부 2학년 때 그때 제가 책을 찾던 때랑 비교해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정말 생산되고 있고 또 번역되고 소개되고 소비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보다 한 8살 정도 많은 선배가 저한테 그때 2014년에 이런 독서 좀 해봐라 하고 말할 때 2014년에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내가 2007년에 진짜 책 읽을 때 비하면은 진짜 엄청 많아진 거야. 근데 아마 그 7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또 그 7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95년에 이 책이 나올 때까지로 거의 거슬러 올라갈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동안 한국에 어쨌든 원전 연구 소개 뭐 이런 것들의 생태계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사실은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나아갈 길은 약간 뭐랄까 그동안 제가 좀 한국에서 어떤 논의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이제 그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평가가 끝난 문제가 한국에 이제 한 5, 6년 지나서 들어왔는데 이게 마치 굉장히 최신적인 것처럼 이제 소개가 된다든가 일테면 제가 예전에 어떤 러시아사에 대한 원서를 90년대에 나온 원서들을 좀 읽고 한국 인터넷에다 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2010년대에 나온 학설인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많구나. 그래서 어떠한 계보를 좀 더 이제 그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이제 빈 어떤 그런 지식 간의 어떤 사상가 혹은 지적 성과물들 간의 연결망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또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 같은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이제 또 대중과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임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저는 뭐 이한호 선생님이 이제 95년도 그러니까 학맥과학풍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참 좋은데 저도 엄두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내려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성과를 내려면 이 연구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쪽 영역에 관심 있는 에디터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특히 학문 분야와 정치 분야나 이런 데를 보면 공적 마인드가 또는 공공 영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체계 영역에서도 그리고 저 기억에는 뭐 제가 이렇게 뭐 10년 전, 15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에디터들도 또 공적 영역에서 자기의 견해나 의견들을 표현하는 이런 조그마한 장들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 영향도 아마 이제 학문의 영향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디터들도 뭐라 그럴까 이런 생존의 문제로만 이렇게 가게 되는.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개인의 욕망에만 충실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영역에서 저희들도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번역의 문제로 넘어가면 번역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건 아마 선생님 책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말 번역 제대로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 이제 하면서 뒤에 이제 사례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다 자신이 없으니까 비판을 못 하는 거죠. 괜히 비판하면 연기는 이제 이런 거고. 저는 뭐 어쨌든 나도 뭐 다 영어, 독일어 뭐 이제 한문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 나도 까라 그러면 응? 같이 붙자. 나 도대체 난 다음 세대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 지적 문화를 넘겨준다는 거는 이게 큰 책임 방기다 이거. 응?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특히 이쪽은 이제 제가 한문을 벌써 이제 15년쯤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완전히 뭐 진짜 여기는 진짜 물반 고기반 오역에 뭐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예? 한문의 영역에서요. 예.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게 제가 책에서도 비판을 했지만은 명색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제가 뭐 글에도 많이 썼지만 중용은 동사 두 개거든요. 중하고 용하다. 뭐 배워서 알지만 중하고 용하다는 동사인데 그건 누가 봐도 텍스트 조금만 보다 보면 그거는 동사라는 거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버드까지 지 말 맞다나 나왔다는 사람이 중용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 사람이 자기 책에서 얘기했냐면 중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태틱 중용이 있고 하나는 다이나믹 중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야 또 요란하게 뭐 정태적 중용과 동태적 중용인데 그동안은 다 뭐 정태적으로 해왔는데 나는 동태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뭐 해석할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적중하다고 가운데 중이 아니고 영어는 그냥 유지하다야 임마. 그거 무슨 너 도대체 몇 학년이야? 예? 더 웃기는 게요. 그 기자 있잖아요. 우리 그 기 할 때 한번 간단하게 많이 쓰는 기. 근데 우리는 그 기자밖에 몰라요. 근데
기는 뒤에 이렇게 그 여자가 문장 끝에 있으면 이게 추측의 문장이 돼가지고 그때는 기가 아마도거든. 기 뭐뭐 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100%다 아마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항상 100% 얘기하지 마라. 100%라는 거 없다. 조심해라. 뭐 이래서 무필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문장으로 드러난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자가 순임금은 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순임금은 아마 효자이셨을 것이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본인이 그 추측한 거에 근거를 제시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추측인지도 모르고 문장을 그냥 단정적으로 그 번역을 해놔요. 그 김영옥마저 그 수준이니 다른 사람이야 사실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서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 이번에 참 어디 모임에 가서 동양철학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은 그래도 솔직하고 이제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저한테 안 물어보는 게 저 한서 번역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 물어보는데 본인은 자기는 선생님 실록 번역한 것보다 한서 번역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그걸 어떻게 했냐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한서는 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돼요.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학 편제는 동양사 하는 사람이든 뭐든 이 사람들은 경을 몰라요. 경 아는데 오래 걸려. 한 10년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워도 한 10년 배워야 경의 의미를 알거든. 근데 또 반대로 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도 잘 모르면서 산을 아예 모르니까 이게 중간에 그 공백처럼 이렇게 한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 쓸까 싶기도 하고 동양만 타겟으로 번역 제발 다시 말한다. 그런 거 하시는 것보다 그냥 다른 저작을 쓰시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기 내가 한 40 중반까지 이게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막뭐 이따구가 있어 이래가지고 했을 텐데 이제는 내 할 것도 바빠서 내 거나 잘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이 다 알아볼 거니까 그게 뭐 요즘 저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이 많이 좋아졌다, 많이 이렇게 한 발짝 위로 올라섰다고는 하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원서를 읽는 게 훨씬 더 그럼요. 맥락 파악이 빨라지는 이런 경우도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번역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리더빌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이팅이 안 되는 사람이 또 번역을 하게 되면 그거 독자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약간 에디터들이 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출판 쪽에서. 저는 근데 옛날에는 에디터들 파워가 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막 번역하면 야단도 치고 막 엄청 뭐 이러면서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엄청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 내가 번역한 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번역 리더빌리티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어지간한 책 제가 이렇게 보면 굳이 이게 원문으로 뭐지 이런 생각 안 들게 번역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선생님은 뭐 더 질문하거나 추가하실 책 내용이나 뭐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이 쓰실 때 역시 이제 다른 여력이 워낙 하실 게 많으시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인 차원에서 언젠가 다른 분에 의해서라도 좀 보고 싶은 것들은 통과 항맥이라는 것을 좀 더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근대 한국 지식인들, 특히 이제 해방 전 지식인들은 중국, 일본 지식인들과의 교류,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해방 후에도 이런 어떤 뭐랄까요? 한자 문화권 안에서 어떤 그런 지식인들의 교류와 또 서구 그리고 동아시아 어떤 전통 등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뭐랄까요? 사상의 또 계보와 지성사적인 흐름 같은 것들을 언젠가는 또 이제 정리된 것으로 또 이제
볼 수 있으면 근데 그거는 더 엄청난 작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철학계에서는 보통 흔히 이제 박종홍 선생을 이제 제 태두로, 특히 서울대 철학과 사람들은 뭐 거의 성역이죠, 성역. 물론 좌파들은 이제 또 국민교육 현장 만들었다고 비판을 좀 하긴 해도, 물론 박종훈 선생은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서 그런 정도의 역할과 또 그런 인품과 또 사회적인 어떤 기여 이런 건 이제 대단한데, 문제는 지금 바로 그 얘기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논리학 체계를 이제 나름대로 형식 논리학, 인식 논리학, 뭐 변증법적 논리학 뭐 이렇게 이제 체계를 세웠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일본의 미키 기요시라는 사람 그대로 흉내낸 거거든. 예. 그게 상징하는 바가, 일본을 들여오면 이게 엄청 복잡해져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문학일 거예요. 문학, 소설. 그 표절하고 뺏긴 거, 일본 그 근대 소설에서 우리가 왜 갑자기 근대성이 근대 소설이 왜 갑자기 근대성이 뻥 뛰었겠어요. 20, 30년대. 그게 다 일본 그때 대정 데모크라시 할 때, 그때 일본에서 일어났던 문예부흥 때 그 막 활력 이런 게 이게 다 전달이 된 거거든. 예? 그리고 왜 우리 뭐 경성 30년대 경성에 뭐 댄스홀을 허하라 등 뭐 이런 책이 옛날에 한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원천이 다 일본 아니에요, 일본. 예? 저는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일본을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죠. 안 그래도 그래서 올 초에 내가 일본어를 다시 어지간히 읽지만 이제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해서 일본어를 공부할까 한 이유는, 사실 일본의 성리학을 전해준 건 우리 조선 사람이거든. 근데 일본은 오히려 성리학을 어느 정도 초반에 하다가 스스로 극복을 하고 성리학에서 공자 유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자자에서 군군신신으로 넘어가면서 충의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를 완전히 전혀 다른 논어로, 그래서 이토 진사이도 그렇고 오규 소라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다른 역할이 아니고 바로 공자의 원래 논어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그게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거는 충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본에서도 결국 도쿠가와 막부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막부는 신하거든. 예, 천황은 그러니까 이제 신권 이론이니까 주장하기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사상적으로 충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논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흐름이 생기면서 그게 결국은 메이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우리는 계속 살아온 거야, 공은 버리고. 예? 근데 막 당장이 막 엉망치고 뭐 외척이 설치고 임금의 존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이게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 그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사실은 살피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죠, 일본이. 근데 그 보면 이제 우리 자화상이 이제 추한 자화상이 드러나니까 하지 말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근대 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근대는 이제 뭐 고려도 있고 뭐 저쪽 도 있지만, 전근대 그러면 이제 조선인데, 조선 사회가 되게 이제 주자학적 세계관이 광범위하게 퍼진 사회라서 아마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조선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사상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실성과 현재성 이런 부분과 전근대의 텍스트와 그다음에 우리 연구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을 한번 짚어줬던 것 같고, 이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죠.
지식이 있는데 관해서 한번 이것도 뭐 1부하고 2부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아마 오늘 여기에 발 딛고 사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